네,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어제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주 북한판 전략 핵 잠수함 건조 현장을 최초 공개한 데 이어서 탄도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한 겁니다. 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불법 행위이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한미 자유해방패 연합 연습이 시작이 됐는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첫 탄도미사일 도발인데 한미 연합 연습에 반발하는 차원의 도발이었다고 봐야겠습니까? 뭐 일단은 그렇다고 봐야 하겠죠, 시점상.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긴 한데 어떤 정치적 이벤트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한미훈련연합이 시작됐으니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뭐 바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이거 기상 상황도 맞아야 되고 기술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건데 어제는 그 조건들이 좀 다 맞았던 것 같아요. 날씨가 다소 흐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기상 상황도 나쁘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전에 보지 못했던 아주 그 근거리 단거리 이제 탄도미사일을 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한미연합훈련이 공식 시작되는 날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또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이제 유엔 제재 정면 위반되는 겁니다. 순항 미사일하고는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했다는 측면에선 한미 연합 훈련 할 때 우리가 좀 좌시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거 한번 좀 행동으로 일단 좀 최소한의 행동으로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요,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 보통 익숙한 게 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 이번에는 근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까? 예, 뭐 사거리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거리는 300km 이하 이제 아주 짧은 거죠. 그 이제 단거리 넘어가면 이제 500, 300km 이상에서 한 1000km까지 가는 것. 이제 그 이상부터 이제 중거리로 이제 보는 건데 이 근거리라고 하는 건 300km라고 하는 걸 타격하는 거는 황해도 같은 데서 이제 만약 타격을 한다고 하면 남한 전역이 거의 사정권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미연합 훈련이 남한 전역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곳이라도 우리가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요 한 2, 3년간에 또 북한 그 탄도미사일 발사에 조금 더 다른 특징이 있다라면 옛날에는 한미연합훈련 기간에는 이런 식으로 직접 발사를 하진 않았어요. 적어도 군사행동을. 근데 이제 한 2, 3년 전부터는 한미연합훈련 기간에도 직접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이제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진 면은 있습니다. 관련해서 백악관 역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논평을 보면 기존 사실 북한이 좀 도발을 했을 때 원칙을 그냥 강조하는 정도라고 여겨지는데 북한이 조금 더 도발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뭐 점증법으로 계속 높여지겠죠. 당연히 이제 미국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과 마주했을 때 그 문턱을 좀 높여놔야 되죠. 협상값을 좀 높여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증적으로 이제 도발의 강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거는 불보듯 뻔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미국의 지금 백악관 뭐 성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지금 별로 관심은 아직 없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있던 그냥 문구들 거의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이제 되풀이한 것 정도 아주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이제 한 것이고요. 이제 향후 이제 뭐 우크라이나전이나 중동의 이제 상황이 진정되는 거에 따라서 북미 대화가 이제 재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까지 북한은 어쨌거든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데 모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관심 끌고 몸값 높여서 본인들이 원하는 걸 이제 제시를 하겠다는 건데 그중에 그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이 부분도 들어가겠죠? 물론이죠. 2018년도에 우리가 가장 놀랐던 게 싱가포르 6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 때 회담했을 때 가장 놀랐던 게 이제 그거였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정상회담 선언문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과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도 사실은 잘 모르는 내용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합의를 했는데 이게 한미연합훈련 중지라고 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굉장히 큰 선물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 대통령한테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한미연합훈련이 3월 달, 8월 달 할 때마다 북한도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도 뭔가 하고 미사일도 발사해야 되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뭐 어디 뭐 핵잠수함 실찰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어디 군부대 가서 하는 것도 이런 보여주게 하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만 해도 좀 피곤한 일이긴 합니다. 뭐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땐 자신들의 에너지를 좀 상당 부분 아낄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 중지가 되면 그런 일차적인 차원이 있고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것 자체가 자기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이제 철회에 하나의 신호탄처럼 여기면서 그것만 가지고도 약간 좀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집착하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반응도 눈길을 끕니다. 중국도 관련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논평을 내놨는데 지난 1월에는 뭐 새롭게 논평을 낼 게 그렇죠.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앞선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6월에 이제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 관련해서 논의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관세도 그렇고 북한에 대한 반응이라고 해야 할까요? 기조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중국이나 미국은 그 투코리아스, 북한이나 남한이 굉장히 좀 소중한 존재, 일단 자기 쪽으로 끌어와야 되는 이제 전략적인 자산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달에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순항 미사일은 사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중국이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넘어간 거고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 초기 전후에 그 상황에서 굳이 북한 얘기를 또 언급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자기가 제재 찬성표를 던졌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뭔가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북한이 이렇게 안보리 결의 우리가 같이 미국과 중국이 찬성표를 던져서 만들어 놓은 안보리 결의에 위반을 하고 있는 거에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 너한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합의를 하고 잘 지켜주지 않고 북한의 이게 공식적인 표현이 합리적인 안보 우려, 중국과 러시아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소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이제 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 그리고 또 러시아의 입장인데 중국은 그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카드가 혹시 전개될 수도 있는 북미 간의 아주 빠른 속도의 대화와 관계 개선 이것 때문에 북한이 이 북중러 연대 특히 북중 연대에서 북한이 이제 분리되는 일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좀 북한 편을 좀 드는 이런 발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핵 잠수함의 건조 현장을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최초로 공개가 된 건데 어떤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굉장히 큽니다. 그 잠수함이 한 5,000톤급 이상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전략핵 잠수함을 이제 작년부터 만든다 뭐 얘기하고 있는 거 그 건조 현장 공개를 좀 하고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굉장히 활짝 좀 웃고 있는 모습을 예. 좀 보이고 있죠. 여유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러 관계가 밀착돼 있고 그 자기는 북한의 그 국방력 그 증강 계획, 건설 계획에 맞춰가지고 미국이 뭐라 그러든 국제사회가 뭐라 그러든 대한민국이 뭐라 그러든 시간표대로 지금 잘 가고 있다. 아주 만족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관건은 북한이 저 전략핵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을 혼자 다 독자 기술을 만들 수는 없어요.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핵물질 양산하는 기술하고 또 이게 핵추진 엔진을 또 만드는 기술은 또 다른 면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뭐 러시아로부터 핵심 기술을 이전받지 않았을까 이제 의심들을 또 많이 하긴 하는데요. 네. 또 반대로 이 그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전략 자산이죠. 이거는 미국과 러시아들은 핵 무기 보유 국가들 간의 게임인데 이거의 문을 러시아가 또 쉽게 열어줄 수 있을까? 네, 그건 또 한번 조금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좀 해볼 문제입니다. 저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특수강 있죠, 강판. 예. 이런 건 북한이 못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러시아가 조금 지원을 좀 해주고 근데 그 안에 엔진의 핵심 기술까지 과연 갔을까 지금? 그건 조금 의심해보고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향이 포착돼서 우리 정부가 동향 타학에 나섰습니다. 민감 국가로 분류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뭐 원자력이나 다른 예. 첨단 기술들의 이제 국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미국한테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들을 이제 민감 국가들로 부르는데 이게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는 그 안에서도 이제 테러 지원국으로 조금 더 위험한 국가로 돼 있고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위험 국가로 아예 또 분류가 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층위가 좀 있지만 민간 국가로 우리나라도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하는 거. 대만도 들어가 있어요. 뭐 그리고 뭐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처럼 이제 핵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민간 국가로 해서 미국이 특별히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이게 저희도 좀 깜짝 놀란 소식이긴 합니다. 이게 그 미 에너지청이 산하 이제 기관들한테 4월 15일경 민간 국가 발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 전에 이제 관련된 한국 관련 뭐 과학 기술 협조나 뭐 회의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점검을 좀 내리는 동향이 포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4월 15일 날 만약 민간 국가로 등록이 되면은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원자력 문제뿐만 아니라
뭐 양자 컴퓨팅이나 다른 첨단 과학 기술 협력까지도 조금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그냥 지금 핵무장 하겠다고 그냥 얘기는 뭐 민간 사회의 여론은 있습니다만 실제 움직임 없는데 왜 그래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 예. 월성 원전에 원래 원자로 건설해서 에너지용은 경수로를 씁니다. 이제 무기용은 아니고 무기용의 플루토늄 추출하고 하려면은 중수로라고 하는 걸 써야 되는데 월성 원전의 4기 중에 1기가 중수로에서 이제 무기용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요게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그리고 또 지금 여론 동향이 좀 심상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예. 아마 약간의 좀 경고성 차원으로 뭐 실제 좀 사전 방지 차원으로 미국 에너지청은 자기들 하던 매뉴얼대로 지금 아마 약간 규제라고 하긴 조금 그렇습니다만 경고 정도. 경고성으로 지금 일제 어쨌든 시동을 좀 걸고 있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는 뭐 어떤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3월 달에 하는 훈련은 원래 야외 기동 훈련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지휘소 연습하고 야외 기동 훈련들이 같이 이제 가는데 지휘소 연습은 그 사령관들이 의사결정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 이제 이건 뭐 그대로 하는 거고. 네. 3월 달에 보통 날씨가 그래도 좀 봄철이 괜찮잖아요. 야외 기동 훈련 하기에. 그래서 3월에 야외 기동 훈련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작년보다 더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죠? 이게 지금 그 한미 연합 그리고 한미 동맹에 대한 약간의 좀 의구심들이 한국 측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우리 측의 요청이 좀 우리 군의 요청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미국의 어쨌든 안보 공약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아마 우리 군의 필요가 좀 있었을 거고 이것도 미군 측에서도 자기들 필요에 맞는 거예요. 미군들도 본인들도 뭐 훈련 안 하는 것보다 훈련 많이 하고 예산 많이 쓰고 지원할 수 있는 명분들이 있는 거는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야외 기동 훈련을 더 확대 실시를 좀 한 것으로 우리가 전면전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매년 하듯이 하는데 한 6회 정도 더 뭐 확대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 잠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에 따르면 러시아가 쿠르스크 영토 탈환을 위한 반격에 북한군이 참여를 했다고 밝혔는데 쿠르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뭐 종전 협상이라든가 관련해서 좀 하나의 카드로 쓸 수 있는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분위기랄까요? 북한이 또 참전하는 것도 그렇고요. 좀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보세요? 우크라이나전 종전까지 갈 때 그 종전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 어느 정도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근데 또 쿠르스크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일격을 당해서 지난 여름에 빼앗겼던 땅이에요. 반드시 이제 그 종전 협상 벌어지기 전에 이제 회복을 해야 러시아로서는 좀 체면을 차릴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 그동안 북한군들이 참여를 했죠. 그건 러시아한테는 굉장히 전쟁 지속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을 빼지 않고도 쿠르스크 지역 탈환을 하는데 총력을 쏟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군이 반드시 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또 추가 파병도 됐다라고 하는 거고 일설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가스관들이 있는데 이 가스관들이 그게 지금 차단이 되어 있어요. 가스 공급이 중단되어 있는데 비어 있는 그 가스관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그 보병들이 수 킬로미터를 걸어가거나 기어가거나 침투를 해서 또 쿠르스크 지역 반환 작전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쿠르스크 반격에 북한군도 참여시키고 러시아군 일부도 지금까지 이제 좀 들어가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쿠르스크를 다시 회복하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정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북한군이 또 최근에 드론 전술이라든가 실제로 배우고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한미연합연습도 그렇고요. 저희가 6일에 또 오폭 사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예. 관련해서 이번에 실사격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북한은 이 쿠르스크 전황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예, 매번 작전들에서 좀 현장 상황들 반영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충분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이번에 안 되면 또 다음 8월 훈련에라도 우리도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북한군이 이제 드론 그 실전 그 능력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수가 지금
전사를 한 걸로 좀 보고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핵심 이제 그 뭐 전투 장교들이 배워 와서 그걸 이제 북한군 교리에 적용을 시키긴 할 건데요. 예. 근데 이제 우리도 특별히 이제 그 드론 전술들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또 우크라이나 당국과 정보 당국과 우리가 또 긴밀한 협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향을 파악해서 계속 우리도 대응 업데이트를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이 방어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